자, 앞으로 1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물론인데 암담하다. 암담하죠.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경제 내에 부동산이 부분 집합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오랜만에 그려보는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우리 집합 배웠을 때. 원래 부동산은 경제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던 거지, 이거는 결국엔 정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 1년을 봐야 돼요. 봐야 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집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출 한도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크다. 대출 한도 규제가 사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완화하거나 규제하거나 이게 영향을 많이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금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봐야 돼요? 소득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공급,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요, 앞으로 정부에서 많이 풀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집값을 띄우고 싶으면은 요거 하나만 폐지하면 돼요. DSR. 어차피 금리는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DSR만 폐지하면은 집값 다시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DSR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제. DSR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예요? 요게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이든 안 산 사람들이든 큰 차이는 안 나죠. 오히려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안 산 사람들이 더 많진 않죠. 그러면 요 집을 사주기 위해서는 DSR이 40%대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 기준으로 DSR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 빚을 낸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이제 빚을 내서 사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DSR 40% 받았을 때 지금 집을 살 수가 있느냐? 절대 불가죠.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돈 플러스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내 돈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값에서 요만큼의 대출로는 어림도 없다. 집값이 아직도 요만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는 요거 두 가지만 보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계속 인상 압박이 되고 있죠. 금리 인상 압박은요, 집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 수요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문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보면은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규제 엄청나게 완화했죠, MB정부에서. 그리고 전세 대출까지 풀어서 전세가를 올라가도록 만들었죠. 그래봤자 잠깐 1년도 안 되는 시기 데드캣 바운스 오고서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요, 빨리 판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버티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버티는 사람들이 지금 더 버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어때요? 등의 보금자리론이 뭐예요?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 줄여주겠다, 이거잖아요. 정부에서 억지로. 그러면 물가가 잡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 계속 정책 실패로 돌아오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출 풀어주는 거요. 명분은 만들었죠. 전세 보증금 사고가 너무 많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주택자 대출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집값을 올릴 수 있느냐? 아니죠. 어떤 것만 가능한 거예요? 전세 못 돌려줘서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집을 안 내놓고 더 버틸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그 버티는 게 유의미하게 버티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내 걸 다음에 사줄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사줄 갭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데,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생각이 없으면은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은 다 집값을 띄우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어요. 진짜 몇몇 가지 제외하고. 예를 들어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전세 보증을 100% 한도에서 90% 한도로 줄여가지고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집값을 올리는 정책은 아니죠. 그런 몇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만 쓰고 있어요.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 올린다고 그랬죠. 또 올리고 있어요. 분양시장 개박살 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에서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돼요? 그래놓고 얼마 전에 건설사 망한다라는 명분으로 수유 칸타팰리스 미분양 사줬죠. 할인 분양 가격으로. 여론이 어때요? 개쌍욕 얻어 처먹고 있으니까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매입 계획 없다. 미분양 75,000호임에도. 75,000호인데 왜 매입을 해줘요? 그리고 당시 예전에도 미분양을 매입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그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 건설사들 망하지 말라고. 그런데 건설사들 이익 보전은 다 해주면서 국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한다? 욕 처먹을 짓이죠. 그러니까 욕 잔뜩 처먹고 지금 다신 그런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소득. 지금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비소비 지출은 늘었어요. 비소비 지출은 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자, 실질 소득은 물가 대비 소득이죠. 물가 대비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소비 지출이라도 좀 줄어줘서 여윳돈이 더 마련돼야 되는데 비소비 지출이 늘고 있다. 즉 이거 자체가 뭐예요? 소비 지출 빼고 비소비 지출 다 빼면은 여윳돈을 모을 여력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기적 우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를 하는데 화폐가치 하락해서 실물가치가 올라간다. 그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특히 부동산 가치 가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은 떨어져 가요. 그런데 집값 거품은 아직도 한참 높게 쌓여있죠. 거기다 대출은 지금 소득 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이게 진짜 늘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전엔 소득이 안 늘어도 괜찮았어요. 왜? 집값이 5억일 땐 2억 빌려주는데 집값이 10억으로 오르면 4억을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자산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내가 자산이 많아요? 예전처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늘리고 싶은데 내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은 무조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집값에서. 그래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호에서 5만호가 추가가 돼요. 이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 했을 때 105만호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나죠. 여기서 다음 해 1만호로 줄었어요. 1만호로 줄었으면 공급이 적으니까 집값이 올라야 되냐? 아니죠. 105만호에서 106만호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가구수 늘어나는 만큼 안 늘어나.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가구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나느냐?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가구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왜? 가구수가 의미있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함께 가구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야 유의미하게 늘어난 거지,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데 가구 증가가 된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1인 가구 증가죠.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는 사별, 뭐 황혼 이혼, 뭐 이런 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 경우는 특별하지 않지만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혼인율 감소죠. 자, 그럼 혼인율은 왜 감소했어요? 미혼, 남녀, 세대, 유형별, 주택 점유와 취업 상태 했을 때, 자, 1인 가구 대부분이 월세를 살고 있다. 자가 일부, 그렇죠? 전세 일부, 그리고 대부분이 월세예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야 갭투기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자가를 마련해줘야지 그게 수요가 되는 건데 전부 다 월세로 가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 남자든 여자든 경제력이 가장 큽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은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20년 연구 결과지만, 자, 월세에 살면은 자가 대비 결혼이 65.1%, 출산이 55.7% 감소한다.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느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은 자가 마련이 안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만큼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그런데 가구수 증가로 집값이 오른다. 이게 올바른 소리예요?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1년을 봐야 돼요. 그럼 자, 올해 기준으로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봅시다. 대출, 한도. 다른 건 몰라도 DSR이 풀릴 상황은 아니죠. DSR을 푼다면은 진짜 역사에 남을 암군이 되는 겁니다. 혼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시중금리 조금 잡혔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 봤을 때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는 4%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물론 집값을 띄우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3 대책, 그 다음에 이번에 3월에 풀리는 정책들을 봤을 때 여기서 거의 다 풀었다. 더 풀만한 게 없다. 기껏해야 더 푸는 게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규제지역 해제 정도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소득. 요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무역적자 나고 있죠. 회사가 안 좋다는 거예요.
회사가 안 좋으면 소득이 분배가 될까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지금 침체되고 있죠? 실질소득 감소하고 있죠? 어느 부분에 봐도 될 수가 없더라. 마지막에 공급 요인이 하락 요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하락 요인이 줄었죠.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급이 적다. 나오고 있는 공급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급매가 나오고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는 이 공급 쪽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가 한 25년쯤 되면은 이제부터 공급 폭탄도 들어오겠죠. 그때부터는 공급 요인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냥 진짜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해요? DSR 폐지. 근데 요거는 하면 안 되죠. DSR 폐지하면 부동산은 올라가는데 나랑 망하니까. 금리는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시중금리는 천천히 밀려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채권금리가 떨어져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상황이다. 말 같지도 않은 게요. 미국 채권금리 보세요. 기준금리보다 얼마나 낮은지.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요, 올려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은 그런 식의 해석은 안 하는데 언론에서 어떻게든 핑계 만들어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됐어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막 유동성을 풀어주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MB 때 우리가 겪었던 일이에요. MB 정부 때. 근데 그 반짝이 채 몇 개월 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규제들 다시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의미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결국에는 집값을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이 됐던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풀었던 정책들이 효과를 본 거예요. 뒤늦게. 그런데 보면 어때요?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풀 만큼 다 풀었기 때문에 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풀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달부터 대출을 내주겠다. 전세대출. 근데 9억 원 이상 집이 있는 사람이 왜 전세를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를 내주면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그런데 막 그런 거 정도 푸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LTV를 풀 수가 있었어요? 지금 LTV 풀 수 있죠. 풀었는데 무슨 효과가 나요? DSR 안 푸니까 효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올해 도중에 거품이 급격히 빠질 것이냐? 22년보다 거품 빠지는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산 사람들은 무리하게 산 사람들이 많고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은 거래가 급격히 빠진 거래로 가능하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생긴 거품들은 그때는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 속도는 다시 어느 정도 늦어지다가 어느 순간 슬금슬금 다시 올라갈 건데 그게 올해 내로 이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에는 작년보다는 하락이 좀 줄겠지만 거래량은 좀 늘어나겠지만 하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장세가 된다. 왜냐면은 지금 가격 거품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내년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년에 금리 인하할 때까지 작년처럼 뚝뚝 떨어졌으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할 때쯤이면 거품 다 빠져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앞으로 1년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잠깐의 심리 변화나 혹은 갑자기 엄청난 규제를 풀음에 따라서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